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고 우리 사회가 계속 계엄령의 그림자 아래에 놓였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는지, 계엄 선포의 근본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이며 장기적 재앙을 불러올 뻔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야욕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극단적 사익지상주의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의 총체적 결과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자체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계엄령이란 본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일시 제한하고 군사적 통치에 가까운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질서 유지 및 국방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결합될 경우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고 정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고히 다지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사례가 국내외에 존재합니다.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의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며 정치 권력자에게 막대한 권능이 집중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악용될 때 그 나라의 국민이 치르는 희생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여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자기와 부인의 평생 집권 체제를 이루려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계엄 상황이 지속됐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쿠데타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우물풍선, 원점 타격 혹은 선제 공격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도발하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권력 유지를 넘어 한반도 전체가 수년 이상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전쟁 상태로 진입하는 문을 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전쟁이 벌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끔찍할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남북이 둘 다 냉전 시절부터 군사적으로 충돌을 피하려 노력해왔고 그동안 국지적 충돌에 그쳤던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러우 전쟁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양상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국지전으로 끝날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주변국의 개입이나 내부 정치 세력의 혼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전쟁은 자체 논리에 의해 확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짧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장기화되면 남북한 쌍방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우려가 아니라 서로 대량살상 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다량 보유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동기가 자기와 자기 부인의 평생 집권 체제를 노렸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기 직전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일당은 분명 전쟁을 도발한 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기 권력 영속을 위해 국가적 위기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그를 통해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그 자체로 끔찍한 악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쟁을 통한 계엄령, 그리고 그것의 장기화는 한반도 전 지역의 인프라 파괴와 막대한 인명 손실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남북한 양측이 소모전 상태에 들어가면 전쟁이 종결 시점마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러우 전쟁에서도 교전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의 이해관계로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력 그리고 중러 블록의 역학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쉽게 종결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러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주변의 미중 러일 등 관련국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한국의 우수한 산업시설들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은 주변 경쟁국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런 전면전이 벌어져 한국이 산업 전반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면 경쟁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전쟁이든 쿠데타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건 결국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과 사회 전반의 파괴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극단적 상황을 불사하고서라도 정권을 평생 움켜쥐고자 했다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그 동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한 몸 혹은 자기 일가 친척의 부귀영화만 지켜질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가 망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 원인일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사나 경제사 내에서 누적되어 온 부패 구조, 특권 계층의 이익 카르텔, 특정 권력 기관과의 유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사익 지상주의가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극단적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예는 적지 않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전쟁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나라 안으로는 야당 및 시민 세력을 반역자, 내부의 적으로 몰아가 통치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20세기 중반에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지도자가 무리한 권력 집착을 합리화하기 위해 외부 위협을 극단적으로 부풀리거나 없던 분쟁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개 국민 다수의 희생이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종북 반국 가세력 수백 명 외에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과 그 친척들 중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념적 편가르기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무차별적인 인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전쟁터에는 당장 총알과 폭탄이 날아다니고 어느 순간 미사일이 떨어져 한순간에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민간인 중에는 정부 지지자, 야당 지지자,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 혹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국지전이라고 해서 폭력의 잔혹함이 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적 대치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남은 이들도 의료, 식량, 주거 문제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정부나 군 부대의 지휘 체계가 긴박해지고 혼란스러운 전시 상황에서 훨씬 심화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 전역에 걸쳐 주요 산업단지, 주거단지,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면 전후 복구에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가 경험한 한국전쟁의 상흔에서 보듯이 한번 무너진 도로나 철도, 에너지 시설, 통신망, 공업단지, 항만, 공항 등은 엄청난 복구 비용이 듭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축적해 놓았던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신뢰도 등을 다시 쌓는데도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 모두의 피폐함이 극에 달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간섭 아래 유사, 식민지적 상황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평생 집권을 꿈꾸었고 이를 위해 계엄령을 통한 군사적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에 윤석열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측근 세력, 군부 내 일부 세력, 검찰 내의 동조 세력, 그리고 국힘 내 다수 세력이 합심해서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특히 비화폰 조사 방해나 통화 내역 은폐, 군부의 친위 쿠데타 동조 등이 언급되는데 이는 권력기관들이 서로 유착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을 사적으로 전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뿌리를 뒤흔드는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통한 헌정 중단은 헌법상 보장된 삼권 분립과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정부와 군이 일방적으로 국가기구 전체를 장악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마저 친위 세력으로 물갈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 역시 계엄사령부가 강력한 검열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자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이나 SNS,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활동도 제한되면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집회 역시 물리력에 의해 차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보 접근권이 봉쇄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권력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아예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방향이 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며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 견제할 길을 봉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일부 활용된 방식처럼 내부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한꺼번에 제거할 빌미로 삼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탄핵되거나 내란죄 우두머리로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위협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 아래에 구축된 군부 세력, 검찰 권력, 기득권 정치 집단의 결속이 유지되는 한 언제든 유사한 위기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부패와 권력기관들의 자기 보호 본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벌을 받아도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윤석열이 또다시 등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전쟁, 폭력, 독재, 탄압의 공포 위에 세워진 권력 구조는 결코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이런 비극적 상황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권력이 투명하게 행사되고 각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극단적 사익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부패 구조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제도 정문화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민주화 운동과 수차례의 정권 교체 과정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을 어느 정도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누적된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군이나 검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자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기능을 보장하며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 사익지상주의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정의로운 분배와 기회균 등 그리고 정치 경제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적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 개개인이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는 냉소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같은 국가적 결정이 실제로 단행되었을 때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결국 시민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주권자라는 의식이 확고해야 정치 권력이 무리한 구상을 할 때 저항과 견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일부 권력자나 특권층이 마음대로 국가의 제도와 권한을 휘두르도록 방치한다면 극단적인 계엄령 상황은 의외로 손쉽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며 특히 남북한처럼 오랜 반목 끝에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평화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 스스로가 전쟁을 막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 동시에 국방력과 방어태세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악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군사적 긴장만을 키우려는 시도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상으로 그 자체가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이를 경고의 신호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극단적 사고방식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패이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구악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문화를 개혁하고 시민적 각성을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풍토로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떠한 위정자도 함부로 내란 음모를 꾸밀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없는지, 극단적 사익지상주의에 의한 내란 기도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민이 깨어있고 권력기관이 투명하며 무엇보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똑바로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